안녕하세요. 정인설의 OK기업입니다. 오늘은 중국차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전문가 신정은 기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중국 전문가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조금 살았던 지금은 한국경제신문에서 모빌리티 팀에서 일하고 있는 신정은 기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중국 전문가, 중국에 좀 산 전문가하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저를 위해서 준비해왔다고 하는데 어떤 거죠? 네, 이 정 부장님께서도 자동차 잘 알겠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네, 디자인을 보면은 과연 중국차를 맞출 수 있으실까?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딱 봐도 오른쪽 위, 우측 상단에 있는 차는 아닌 것 같아요. 중국차가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많이 봤던 포르쉐 비슷한 디자인인 것 같고 색깔로 보면 아래쪽에 있는 자주색빛 이거 같고 디자인으로 보면 왼쪽 위일 것 같은데 저는 왼쪽 위에 거 저거를 찍겠습니다. 저게 중국차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 맞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차종인지 네.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일단 맞추시긴 했는데 절반만 맞추셨어요. 그래요? 사실은 두 대가 중국차입니다. 아하. 네, 그래서 바로 위에 있는 그게 바로 샤오펑의 P7이라는 차량이고요. 네. 밑에 있는 차량이 저게 샤오미가 만든 SU7이라는 차량인데 중국에서 수치라고 불러요. 제가 왜 저걸 가지고 왔냐면 저 포르쉐의 디자인을 굉장히 따라했다라고 베꼈다라고 해서 비교를 위에 그럼 포르쉐인가요? 포르쉐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정말 디자인만 보면은 네, 중국 맞아요. 차들이 로고만 보이지 않는다고 하면은 꽤 이제 많이 저 자주색을 만약에 회색 내지는 흰색으로 했으면 네. 저는 중국차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네. 예. 여러분들도 맞췄는지 저도 궁금하네요. 댓글에 한번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제가 절반의 성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두 번째 페이지 넘어가 보면 드디어 BYD가 한국을 오래 기다렸다 이렇게 썼는데 저는 오래 안 기다렸거든요. 근데 오랫동안 BYD를 봐왔던 신정은 기자 입장에서는 오래 기다렸습니까? 아니 뭐 제가 오래 기다렸다기보다는 이 BYD가 한국 시장에 진출하기 위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를 해왔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사실 BYD가 한국에 지사를 설립한 게 2016년 거의 10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중국 시장에서만 판매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판매를 하다가 한국에서는 지게차나 버스, 트럭 이런 식으로 상용차 부분에서만 판매를 하면서 시장을 좀 봐왔던 것 같아요. 전에 중국에 있을 때 BYD 출장도 가고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2019년에 제가 이제 BYD의 시안 공장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당시만 해도 사실 BYD가 중국에서만 거의 팔리고 있었고 뭐 테슬라 다음으로 뭐 잘 팔린다라고 하지만은 세계 시장에서는 그렇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을 때인데 그 당시 이제 BYD 시안 공장에서 그 공장의 최고 책임자 인터뷰도 하고 직접 BYD 타보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때 당시 인터뷰했던 분이 얘기했던 게 굉장히 인상에 남는데 테슬라 비교해서 BYD가 뭐가 더 우수하냐라고 얘기했을 때 테슬라는 사실 차를 잘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마케팅을 잘하는 회사다. 우리는 이 배터리부터 모든 이 공급망을 갖추고 있는 정말로 전기차를 잘 만드는 회사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뭐 사실 국내에 진출할 거라고 생각도 못 했었고 그런 상황에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재밌다, 흥미롭다라고 했는데 그 당시부터 중국은 이 BYD에 대해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부터 준비를 했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그래서 10년을 준비해서 올해 이제 소형차가 한국을 진출하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BYD가 이미 트럭, 뭐 지게차, 버스 이런 거는 한국에서 팔고 있잖아요. 실제로 잘 팔리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상용차다 보니까 이게 소비자가 사실 선택하는 게 아니고 이게 얼마나 가성비 있느냐 이게 내가 사서 버스 회사들 사는 거죠. 그렇죠. 네, 이거로 내가 수익성을 낼 수 있느냐는 측면에 봤을 때는 워낙 가격 경쟁력이 뛰어나다 보니까 이제 잘 팔리고 있고 특히 출고가 되게 빠르다고 해서 국산차는 좀 오래 기다려야 되는. 원래 한국이 빨리빨리인데 중국은 만만디인데 이제 중국이 더 빠르다는 거네요. 네, 중국에 아무래도 재고가 좀 많이 남아서 그런지 좀 출고도 좀 빠르다고 하고 그래서 2023년에는 전기 버스 부분에서 중국산 비중이 50%가 넘었습니다. 네, 50%. 네, 그러니까 국산을 이미 이겼고요.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지적이 나왔겠죠. 이렇게까지 많이 파는 게 말이 되냐? 그래서 전기차 보조금을 조금 수정을 해가지고요. 2024년에는 점유율이 36.7%까지 떨어지긴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좀 많이 팔리고 보조금을 있다. 중국산 버스에 대한 보조금을 좀 줄였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중국산은 딱 겨냥했다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뭐 에너지 밀도나 뭐 재활용 가능성 이런 것을 충전 가능 거리 이런 걸 그러다 보니까 국산 점유율이 올라갔다 이렇게 보는 거네요. 그렇게 될 수밖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격 경쟁력의 중국산의 핵심인데 소형차 같은 경우, 전기차 같은 경우 2천만 원대 정말 싼데 이 가격이 가능한 건가요?
네, 사실 저희도 이렇게 싸게 나올지는 사실 몰랐는데 실제 판매 가격은 3천만 원대입니다. 네네. 3천만 원 초반대 3,100만 원대부터 시작을 하는데 보조금을 막 100만 원만 받아도 200만 원 받아도 2천만 원대로 떨어질 그러네요. 수밖에 없는 거죠. 초반에는 이제 뭐 BYD가 좀 프리미엄 전략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렇게 저렴한 가격을 들고 나왔다는 건 진짜 한국 시장에서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로 보이고요. 이 가격이 이제 일본이나 뭐 태국, 독일 이렇게 해외 판매 가격보다도 낮아요. 그러니까 네. 중국 다음으로 싸게 파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국 시장에 좀 비교적 늦게 진출한 거다 보니 네. 전기차나 이제 자동차는 이제 생산은 개발하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생산 원가를 또 해소를 하고 네. 나면 좀 저렴해지는 그렇죠. 게 있다 보니 또 한국에 조금 저렴하게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토3다, 뭐 시라이언 7이다 이게 전부 다 소형차, 전기차인 거죠. 네. 그럼 당연히 한국에 다 뭐 잘할 수도 없잖아요. 한국이 그래도 좀 소형차나 전기차가 상대적으로 약한 고리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당연히 한국차도 타격을 받겠네요. 뭐 어쨌든 비교를 하다 보면은 보통 기아의 EV3라고 새로 나온 네. 신차랑 많이 비교를 하는데 이게 가격이 3천만 원대 후반 4천만 원대 초반 정도 하거든요. 그러면 1,500만 원 정도의 차이가 나는데 근데 물론 이 보조금을 조금 더 많이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 네. 근데 스펙으로 보면 당연히 EV3가 더 주행거리가 뭐 500km 정도 되고 아토3는 이제 300km대이기 때문에 네. 차이가 나지만 가격 차이가 뭐 1,000만 원 이상 난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타격을 조금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이렇게 2천만 원대 전기차가 가능해졌는데 안 그래도 싼데 여기다가 우리나라 세금으로 중국산 차에 보조금을 줘야 하나요? 보조금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나라의 브랜드 특정해가지고 못 준다라고는 할 수 없어요. 무역 분쟁이 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조금을 좀 정책을 조정을 해가지고 배터리 같은 경우도 LFP가 탑재된 전기차에 대해서는 사실은 보조금 거의 주지 않고 있고 이런 부분은 좀 차등을 두고는 있습니다. 중국산이 강한 LFP, 네. 리튬 인산 철 네. 배터리를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 부분에서는 보조금을 안 주고 있나요, 지금? 네, 지금 거의 주지 않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런 차들은 리튬 인산 철이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코발트 망간. 아니요. 얘는 중국은 거의 뭐 LFP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주행거리가 440km 미만인 차량에는 보조금을 좀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사실 차등을 두고 있는데 중국산을 막으려고 하면 가장 좋은 건 관세겠죠. 지금 그러네요. 가장 화두인 예, 관세인데. 트럼프처럼 관세 때리면 돼, 그죠? 예. 근데 이제 그건 미국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유럽이니까 할 수 있는 거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과의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보복을 이제, 당하겠죠. 반도체나 이런 거 팔 수 없게 될 네, 수 네.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로 보입니다. 아무튼 보조금에 대한 그런 이슈는 있는데 BYD는 이렇게 진출했어요. 근데 BYD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 외에도 계속 한국에 진출할 중국 브랜드들이 많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의 테슬라라고 불리는 샤오펑이라는 곳이 있는데 제가 거기 아시는 분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정말 한국에 진출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한국이 진출하는 국가 중에 하나긴 맞지만은 뭐 그렇게 구체화된 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작년에 제가 이제 샤오미 본사를 방문을 했었는데 당시 이제 전기차 수칙 SU7이 나와서 아주 인기가 많을 때였는데 당시 그 샤오미 담당자한테 여쭤봤을 때 아직은 물량 자체가 중국에서 팔기에도 모자라기 때문에 해외로 갈 생각은 없지만 언젠가는 가지 않겠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샤오미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뭐 국내에서 가전이나 뭐 스마트폰을 팔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프라도 마련이 되어 있어서 들어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을까 뿐만 아니라 뭐 지커나 이런 여러 브랜드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BYD, 뭐 지커, 샤오펑, 샤오미 다 있는데 네. 현대차 입장에서 한국차 입장에서 어떤 브랜드가 가장 두려운 브랜드가 될까요? 위협적인 브랜드. 아무래도 BYD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직 계열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 때문에. 그리고 이미 뭐 브랜드 인지도 측면에서도 굉장히 높아졌고 그러다 보니 BYD가 아닐까. 네, 조심스럽게. BYD의 네. 앞으로 행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BYD가 소형차 한국에 진출해. 하지만 이미 중국산 자동차, 메이드 인 차이나 자동차는 한국에 이미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네, 아마 모르셨겠지만은 저희가 예전에는 중국산이라고 하면 굉장히 꺼렸지만 그 알게 모르게 저희가 중국산 자동차를 꽤 타고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일단 보면은 네. 원래 순위가 독일, 미국, 중국, 일본, 영국 순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는 독일, 중국, 미국 순으로 바뀌었어요. 독일 차 다음으로 이제 중국 차가 많이 들어오고 네. 있다라고 하는데 중국차 어떤 차들이 있는 거예요? 네, 대표적인 게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이제 상하이 메가팩토리에서 생산되는 그 모델, 모델 Y, 모델 3 이게 불티나게 지금 국내에서 팔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벤츠, 뭐 BMW에 이어서 수입차 3위에 올랐어요, 네, 테슬라가.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중국에서 메이드 인 오고 차이나다. 있다라는 그리고 거고. 다른 차종은 어떤 게 네. 있나요?
그 유명하죠. 또 지리 자동차가 인수한 볼보가 있는데요. 볼보도 이제 일부 모델은 이제 스웨덴에서, 일부 모델은 중국 저장성에 있는 공장에서 중국에서 생산하는 모델이 어떤 게 있죠? 볼보 XC 그 시리즈, SUV 시리즈가 네. 좀 대부분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BMW 일부 전기차, 그리고 지리 자동차 산하의 전기차죠. 폴스타 이런 것들도 다 중국에서 만들어져서 국내에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바이 차이나 뭐 성능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미국산 테슬라, 중국산 테슬라 뭐 성능이나 가격 차이가 있나요? 네, 물론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는 게 국내에 뭐 현대자동차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생산하는 차, 한국에 생산하는 차, 유럽에 생산하는 차 스펙이 다 조금씩 다르잖아요. 다르죠. 기술이나 이런 건 다 공유를 하는 거지만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3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파나소닉 그런 좀 비싼 배터리를 장착해서 주행 거리도 좀 더 길고 반대로 이제 중국에서 생산하는 테슬라 같은 경우는 CATL, LFP 배터리를 탑재를 해서 주행 거리가 좀 짧고 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자율주행 기능이나 이런 것 부분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는 합니다. 그러니까 가격은 중국산 테슬라가 좀 싼데 성능 스펙은 미국산이 조금 나을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럴 수 볼 수가 있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동안 중국산은 싸다, 뭐 가성비 이런 것만 생각해서 기술은 좀 떨어지는 것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한 수 아래다 이런 건 옛날 얘기라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이제 한국경제신문에 작년에 야심차게 또 저희가 준비했던 기획 시리즈가 있는데 레드테크의 역습이라는 시리즈 통해서 중국 기업의 현 주소를 파헤친 적이 있었습니다. 중국 정부에 힘입어서 언제 이 중국 기업들이 이렇게 컸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뭐 알테시부터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제 국내에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 이제 저희가 자동차 부분에서도 그때 많은 기업을 탐방을 하면서 이제 취재를 했었는데 사실 중국 정부는 내연기관차에 대해서 조금 서러움이 있었어요. 우리가 다른 모든 산업은 다 어떻게든 했는데 뭐 조선이든 어디든 철강이든 다 했는데 자동차는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올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중국 입장에서는.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게 바로 이 전기차였습니다. 전기차는 새로운 산업이고 또 예전과 다르게 엔진 성능이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제 육성을 해왔고 그 과정에서 엄청나게 기술력을 따라잡았어요. 일부 부분에서 보면은 뭐 이미 한국을 따라잡은 부분도 많아요. 자율주행 기술이라던가 이런 부분 보면 기사를 이렇게 첨부하긴 했는데 레이더, 라이더 이런 자율주행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품도 저가로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시스템을 어마무시한 빅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오류를 많이 잡은 거죠. 중국의 15억 인구를 통해서. 그래서 한국의 5천만 비교가 안 되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거대한 시장이 있고 거대한 자본이 있고 그거를 뭐 따라가기가 쉽지 않는 거죠. 그리고 뭐 그런 인구 차이도 있지만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의 지원, 보조금 이런 게 결국에 기술력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어떤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국제전략연구소라는 곳에서 연구한 자료를 보면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 정부의 전기차 산업 지원 규모가 2,309억 달러, 우리 돈으로 332조 원에 이르렀다고 해요. 이 돈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이 사실 많은 뭐 서방 국가들이 중국이 보조금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성장한 거 아니냐라고 하면서 사실 미국도 보면은 반도체 이런 데다가 굉장히 많은 보조금이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이 중국 정부가 전기차에 쏟은 보조금에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중국이 굉장히 많은 지원금을 줬고 그 보조금이 사실 2009년부터 2017년까지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2018년부터 굉장히 급증하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전기차 우리가 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었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면서 기업들이 엄청나게 뛰어들게 되고 거기 아까 얘기했던 엄청난 소비시장, 규모의 경제 이런 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자, 중국차도 이제 온다, 소형차도 온다고 하지만 중국 로봇 청소기, RTC 같은 온라인 쇼핑몰 이런 거 다 왔는데 이미 로봇 청소기 한국을 장악해서 1등이 돼 있잖아요. 중국차도 그럴 수 있다고 보나요? 근데 뭐 자동차는 뭐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이 로봇 청소기 사례를 보면은 로봇 청소기가 꽤 비싸거든요. 몇백만 원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비쌀수록 중국 로봇 청소기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성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로봇 청소기나 다른 제품들은 집 안에서 쓰는 건데 자동차는 보여지는 제품이잖아요. 하차감. 네, 하차감. 우리나라 하차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국차 타고 내렸을 때 그 느낌. 약간 그 어떨까요? 로봇 청소기 집에서 쓰니까 모르는데 약간 세련된 디자인이라면 중국차들이 저 어디 차지라고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은 하차감을 중시하니까 로봇 청소기하고 차는 좀 다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도 국내에서 잘 안 팔리는 이유가 그런 보여주기식 우리는 또 이렇게 책상에 내놔야 되잖아요. 밥 먹으면서 이렇게 내놓게 되잖아요. 근데 중국산이네 라고 했을 때 어떤
듯한 느낌. 네. 그게 약간 좀 그게, 걸린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BYD가 일단 타봐라 하는 전략으로 굉장히 싸게 내놓은 것 2천만 같고, 원대. 네. 이런 약간의 어떤 사람들의 어떤 거부감이 있으면 일본에서도 분명히 한국보다 먼저 그랬을 텐데 일본에서는 어땠었나요? 네, 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사례가 될 수 있는 게 시장이 비슷하잖아요.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더욱 외국 자동차에 대해서 어떤 이런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한국도 일본 가서 무덤이 됐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중국 차도 일본이 가서 당연히 무덤이 됐을 것 같은데 네, 네, 어땠습니까? 그래서 사실 초반에는 그래서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2022년부터 이제 일본 시장에 진출을 했는데 2023년 1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판매를 개시했고요. 당시에는 뭐 좀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그 뒤에 굉장히 마케팅도 많이 하고 뭐 이렇게 뭐 판매망도 확충하고 이렇게 해서 작년에는 도요타를 제치고 전기차에서는 4위에 올랐습니다. 그건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네요. 네. 그런데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또 갖는 거부감이 하차감도 있지만 내 정보가 나갈 것 같은 그 보안도 있고 자동차는 또 안전성이 최고잖아요. 근데 중국 차는 사고가 나도 기사에도 나지도 않아. 중국 정부가 막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이 있는데 과연 안전성부터 생각을 얘기를 해보죠. 네. 안전한가요? 안전성 부분에서는 뭐 당연히 감론을박이 있을 수 있지만은 중국의 뭐 션전 같은 곳에 가면은 BYD 택시가 뭐 깔려 있어요. 그런데 승객이 타는 뭐 차량의 안전성이 뭐 아주 떨어진다라고는 볼 수는 없겠죠. 그래서 뭐 가격이 워낙 저렴하다 보니 고가 차량만큼 안전하겠느냐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우려가 있겠지만은 사람이 못 탈 수준의 차는 아니다라고.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네. 벤츠 차량도 뭐 불타는데 그럼요. 물론 중국산 배터리가 있긴 하지만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는 거고 로보락 같은 경우에 내 정보가 유출된다 이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로봇 청소기. 중국 차에 대해서도 당연히 빅데이터 형태로 흘러나갈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네, 최근에 또 논란이 됐던 게 BYD가 딥시크와 이제 협약을 해서 맞아. 이제 기술을 이제 활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딥시크도 지금 뭐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가장 큰 플랫폼 중에 하나잖아요. 뭐 그렇게 따진다고 하면은 사실 근데 뭐 테슬라도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었고 머스크한테 갈 것 같아. 네, 그죠? 이게 전기차라는 것 자체가 모든 게 이 인터넷 베이스로 되다 보니까 그런 우려 부분은 뭐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또 누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미국의 정보는 줄 수 있지만 중국에는 못 주겠다. 뭐 그런 측면으로 얘기한다 그러면은 있을 거고 또 이제 중국은 공산 국가다 보니 이 정보가 혹시 신뢰가 좀 떨어지는 면이 정부에까지 넘어가지 않냐 뭐 이런 우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내가 깨끗하고 내가 뭐 나쁜 짓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죠. 자, 나쁜 짓 하지 않는 신정훈 기자는 중국차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그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중국이 또 쓰는 전략이 렌터카, 한국 렌터카 회사를 인수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한국 렌터카 가장 최대로 컸던 롯데 렌터카를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인수했는데 이 어피니티가 뭐 중국계냐 홍콩계냐 아니다 이런 논란이 있습니다. 네. 어떻습니까? 근데 중국계다 홍콩계다 뭐 했는데 절대 아니다라고 이제 성명을 내긴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서울, 싱가포르, 뭐 시드니, 베이징, 홍콩 여러 나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이 글로벌 사모펀드다라는 건데 사실 뭐 어디에 본사가 있고 뭐 국적이 어디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해외 자본이 우리 1위 렌터카인 롯데 렌터카 그리고 SK 렌터카를 모두 인수를 하게 되면은 수익성을 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중국 자동차를 굳이 거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드는 생각이 롯데 렌터카, SK 렌터 1, 2위잖아요. 네네. 그걸 다 이 약간 논란이 되는 뭐 중국계인지 홍콩인지 모르는 어피니티라는 사모펀드가 인수를 했어요. 자기들은 글로벌 사모펀드라고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차 아직 살지 안 살지 뭐 확정된 거 없어 라고 하는데 실제로 가다 보면 가격 때문에 중국차를 선택했어 이런 상황이 된단 말이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된 거야? 딱 보면 사실 중국에 오래 살아서 이 사람이 중국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 수 있잖아요. 딱 보면 어피니티 중국 게임입니까 아닙니까 딱 알 수 있지 않을까요? 뭐 그런 걸 제가 알면 사실 뭐 저기 뭐 점집에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근데 이런 우려가 한꺼번에 해소할 수 있는 게 렌터카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또 근데 마침 또 어피니티란 이런 펀드가 왔어. 느낌적인 느낌이 들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이거는 뭐 아직까지는 다 의혹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진입 장벽이 낮은 렌터카 시장을 뚫는다. 우리 싸게 줄 테니까 사가요라고 했을 때 뭐 사모펀드가 하는 회사라면은 그래 싸게 준다는데 우리 운영해보자라고 충분히 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고
같고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최근에 법인 차량으로도 사용을 할 수 많이 사용을 할 것 같다라는 장기 생각이 렌터카 듭니다. 법인차 많이 쓰죠. 네, 워낙 뭐 저렴하다 보니 법인 입장에서는 중소기업이나 뭐 이렇게 비용 절감해야 되는 입장이면은 법인차로도 충분히 활용을 할 수 있고 최근에 또 나온 얘기가 택시랑도 얘기를 하고 있다. 택시로라도 혹시 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또 간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상당히 위협적이네요. 사모펀드가 수익성이 최고의 가치인데 그러려면 중국차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렌터카, 택시, 장기 렌터카, 법인 다 깔려.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중국이 어떻게 진출하는 그동안의 나라가 있었습니까? 이게 뭐 중국 자본이 워낙 뭐 여러 나라에 뿌려져 있다 보니까 뭐 확실하게 어떻게 정확한 분석은 어렵긴 하지만 동남아나 이런 데서 좀 비슷한 컨셉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사실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뭐 게임이나 테크 쪽에 중국 기업, 중국 자본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우리도 알게 모르게 이렇게 손이 뻗쳐져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중국차를 안심하고 탈 수 있을까요? 뭐 사실 제가 뭐 추천한다 비추천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는 게 저도 뭐 이렇게 많은 경험을 해본 거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각자 소비자의 판단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이 가격을 저는 사실 솔직히 처음에는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네. 이게 중국차 안 될 것 같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변에 젊은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 뭐 20, 30대 친구들이 저는 저렴하면 살 것 같은데요 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귀를 의심을 한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반중 정서가 있어서 안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 이게 정말 가성비가 좋고 사람들이 체험해보고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살 수도 있겠구나. 실제로 뭐 초반에 예약 물량도 적지 않다라고 하니까 지금 정말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젊은 층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에서 성공을 하면 중국차 브랜드 위상이 상당히 달라질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한국에서 위상뿐만 아니라 글로벌리한 위상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 한국이 이제 BYD가 진출할 수 있는 거의 마지막 남은 선진국이다. 미국을 제외하고 라는 얘기가 있어요. 뭐 유럽과 일본에 이미 진출을 했으니까 사실 BYD가 가고 싶은 것은 미국 아니겠습니까? 네. 진입 장벽이 워낙 높긴 하지만은 이 미국을 가기 전에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다. 한국이 과연 이 현대차 기아와 이 많은 국산차들이 장악하고 있는 이 시장에서 두각을 낼 수 있을까? 만약에 나타낸다고 하면은 굉장히 위상이 달라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가 정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자동차 전문가인 신정은 기자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